어떤 조선인도 다 불령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국가가 허락한 조선인입니다. 네. 죽여도 되는 조선. 당시에 중국인에 대한 학살도 심각했습니다. 네. 중국 학살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네.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52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선생님과 모든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저희가 50회 특집으로 퀴즈 쇼를 촬영을 했어요. 그 서민 씨가 문제를 내고 우리가 맞추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PD가 우리 오진혁 PD가 또 열심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게 나왔어요. 아우. 칼국수 친구 칼국수 친구? 할 때 같이 파는 거 있잖아 보통. 야, 재원 쌤 현타 오셨다 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김치. 그건데 된장. 여성분이야. 잠깐만 김치녀야? 근데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 순간 송소미가 쌍욕을 먹을까봐. 또 예민해서. 그래요? 에이. 그러면 네. 추가 촬영을 좀 해. 그러면 추가로 욕 먹을 거야. 추가로 만회할 거라는 그 전제를 깔아 두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방송 촬영이 끝나고 되게 만족하면서 언제 올라오지 생각했는데. 난 그 표정을 봤어. 만족스러운 표정.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도 안 된다는 거죠. 고별 방송 때 틀어드려. 아닌데 송소미를 기억하며 송소미 메모리즈 영상으로. 은근 터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은근 악플 빵빵.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동정심을 갖고 보니까 욕은 안 하겠지. 네. 송 이제-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네. 네, 아니 재밌었어요. 신박한 설명이 재밌었는데 역사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배운 거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또 뭐라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맞춘 건 다 잘렸나요? 맞춘 게 별로 없어요. 맞춘 게 아니라 출제자죠. 삑사리. 아 시원하십니까? 내가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 어디 또 편찮으신 거라는 거. 냄새는 괜찮네요. 냄새는 칼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어요. 냄새가 태클 해야 되니까요. 냄새는 괜찮네. 신박해요. 김성국이에요. 아주 올해가 힘들다는 걸, 올해가 고물가 시대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 까먹었어. 네가 문제를 내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출제자니까.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가 내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시기 봐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프닝 토크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프닝 토크는 좀 밝고 희망찬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 좀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는 또 사건이 벌어져서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1절에 일장기 개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신혼부부라고 해요. 30대. 근데 뭘 보고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점을 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걸면 눈이 뒤집히냐, 왜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맘카페에 올렸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한테 와서 뭐라고 했던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진짜 수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남편도 또 어딘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본인이나 어디서 역사 공부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어디서 역사를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분개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역사의 비실 그놈에서 이런 사람들 없어지라고 우리가 이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는 겁니까? 두 분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잘못된 역사관이 뿌리 깊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뿌리 깊게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고, 제일 크죠. 예, 그다음에 역사 교육의 부재, 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것을 옹호하고 네.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고 특정한 어떤 영구자 인내를 자처하는 이런 집단에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막아낸 5.18 왜곡 관련된 부분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그거를 그렇게 윈들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식근론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네. 일본이
뭘 철도도 먼저 가져오고 앞선 기술을 가져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져온 건 팩트인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정상 범주에 전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우리나라 발전했다라고 완전 철저히 믿는 사람들, 네. 이게 악랄한 사람이면 여기에 플러스 일본을 빨아주는 건 악랄한데 멍청한 것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류 중에서 전 내부로 나누면 가장 나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었거나 그것 때문에 정신개조가 그렇게 돼서 못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여기 고립되어 있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 전파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너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근데 여기서 멍청한 건 뭐냐면 3.1절에 일장기를 개항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 조선보다 기술력이 앞섰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조선 3.1 운동 날에 3.1절에 개항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상식의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랄한데 멍청한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JTBC에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나 일본 사람이에요라고. 네. 그 말 진짜 너무 웃긴 말이야. 그것도 거짓이었죠. 근데. 거짓이죠 당연히.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데 변호사를 본다고 했어. 일본 사람이면 남의 나라 국경일에 음. 그걸 건다는 건 상식 모독하는 거죠. 이하에 그냥 대놓고 모독하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진짜 거의 또라이 같은 수준인 게 그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독일이 침공한 날에 바르샤바에서 독일 길을 건 거예요. 나치 길을 건 겁니다. 파켄크로이치를 건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상인의 범주인 것인가? 악랄한데 멍청하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이거 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아예 모른다고 봐도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다 척 따지면 모르게 스스로를 계속 세뇌하는 거구나. 세뇌하는 거죠. 이 역사학자로서 재원 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기분이 좀 우리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착잡하죠. 네. 착잡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네. 방송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대중분들에게 어쨌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아 참 버겁구나 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사람은 군국주의자인가 싶었어요. 왜 저 상징을 모르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역사관을 갖고 계신 아까 이제 네. 창서이가 얘기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분들의 역사관을 모 선생님께서 정태현 선생님이라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역사 연구자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희끼리 유명한 거죠, 뭐 역사 연구자들끼리. 이 사람들의 역사관에는 사람 냄새가 안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발전했습니다. 표로 보면 네.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표예요, 표. 네. 도표를 봐라. 조선보다 성장하지 않았냐.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수많은 역사적 맥락들이 있거든요. 네. 그 메인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조선인이 없어요, 거긴. 근데 이제 그거 표만 놓고 보면 마법에 빠지는 거죠. 와, 이거 봐. 생산력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도표에는 정말 식민지 조선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식민지 조선인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역사학은 인문학이잖아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평소 행실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이 관계에서도 좀 착잡하죠. 삭막하고. 네. 도표에 사람 냄새가 없다라는 게 되게 크게 와닿네요. 도표에 사람 시체 냄새는 있죠. 조선인의 시체로 쌓인 도표죠. 이게 그 요코하마는 도시고 조선은 국가잖아요. 만약에 그 도표에서 조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거면 대등한 국가 관계에서 발전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도표는 일본 요코하마가 발전했듯이 일본의 조선이 발전한 거죠. 일본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여러 가지로 참담했던 순간이었고요. 또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대통령의 3.1점 기념사 내용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일장기를 개항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가 역사 방송이라서 웬만하면 정치적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통령의 기념사가 또
이런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 이건 이런 역사가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게다가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터지는 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금을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하겠다. 오늘 발표를 하죠. 네. 오늘 녹화날. 독한 날 오늘 발표를 하는데 뭐 정해진 내용이니까 발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 기업에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죠. 일단 그거를 뭐 나중에 장학금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쪽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는데 또 다른 친일파들을 대한민국에 양산하겠다라는 의지, 일본의 의지로 보이고요. 일본이 다 원하는 대로 됐어요. 단 한 가지도 일본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역사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참담하고 찹찹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사실 다른 걸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꼭 해야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고요. 흔쾌히 또 다른 주제가 준비된 게 있었는데도 빠르게 또 다른 주제,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국민 브랜드 MC장원이 선택한 브랜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공구기업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 광고입니다. 리비바 드릴은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해서 설계, 제작한 친환경 전동 공구입니다.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며 폐플라스틱의 양을 줄입니다. 8개의 폐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제품 포장 또한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입니다. M장기획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특가로 진행이 되며 추가로 친환경 에코 가방까지 증정이 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무게로 집에서 간편하게 쓰시기 부담스럽지 않고 초보자도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서 여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충전 시간이 4시간으로 빠르게 충전돼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고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십자와 일자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가정용으로 구비해 두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가치 있는 선택 블랙앤데커 리비바 드릴을 M장 기획 특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심이 있고 드릴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M장 기획 드릴 검색해 주세요. 네. 자, 리비바 드릴입니다. 저 지난주에 광고했던 드릴이 있고 그건 좀 이게 원래 빨강 전통적인 색깔. 드릴이고 요거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쓸 수 있는 드릴이에요. 네. 무선이네. 네. 게다가 무선이고 충전 방식이고요. 충전기. 네. 우와. 그리고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활용품,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든 껍데기다. 네. 오. 드릴이어가지고 친환경적이라는 거. 이 높은데 하기 좋겠다. 약간 선이 없으니까 네네. 높은데 올라갔어. 여성분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지 근데 않습니다. 보기에도 엄청 가벼워 네. 보여요. 우와, 오, 지난번 거보다 가볍다. 그 빨강 색깔 그거보다. 네. 자, 그거는 이제 집에 놔두고 쓰기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드릴은 있으면은 뭐 집에서 간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자, 게다가 또 그 M장기획 드릴이라고 검색하고 주문을 하시면 또 여기 이 자매품, 사은품도 드린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요거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마트 가면 전동드릴 보통 10에서 20만 원 사이잖아요. 네. 저거 6만 원대. 오 엄청 진짜 싸죠. 네. 자, 여러분들 블랙앤데커의 리비바 드릴이었습니다.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입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환한 피부로 봄맞이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세라만한 게 없는데요. 겨울철 쌓인 피부 각질 제거와 영양 공급을 위한 빙하 머드팩, 고가의 원료인 피테라의 확실한 효과와 간편한 사용으로 인정받은 수면팩, 차원이 다른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 3종이면 환하고 빛나는 피부로 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M장기획 시청자분들이 더 밝고 맑은 봄을 맞이하시라고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 정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한정 수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빙하 머드의 놀라운 효능을 저렴하게 경험해 보시고요. 더욱 맑고 고운 피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매 고객께 수면팩 샘플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수면팩의 간편하고 확실한 효능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빙하처럼 맑은 피부를 위한 아이세라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역사 뇌피셜 그놈의 영원한 친구
아이세라 머드팩입니다. 머드팩 그리고 클렌징 폼, 수면팩. 그리고 수면팩까지 세 가지 제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수면팩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간편하게 쓰실 수 있는 팩 제품입니다. 나중에 따로 씻어내실 필요 없고 그냥 바르고 주무시면 되는 방식이니까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 팩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여자는 하지 남자가 무슨 팩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로션처럼 바르시면 되는 거니까 팩이라고 생각하셔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거부감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면 확실히 피부가 훨씬 더 색도 밝아지고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피부 관리가 되어 있는 것보다 남자들이 피부가 관리가 되어 있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맞아. 그 남자가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전후가 안 극명하기 하다가 때문에. 하니까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날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내 피셜 그놈을 사랑한다면 소노코스 아이세라.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 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www.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뇌피셜 근원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 따뜻한 이디야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상담만 받으셔도 카페라테 한 잔을 증정받으실 수 있는 보험장터입니다. 네. 자, 아무 생각 없이 보험 드신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 달에 뭐 한두 명씩은 만났던 것 같아. 보험한다는 사람들을. 그럼 또 이게 안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 힘든데도 들어줬었어요. 나중에 그 보면 나는 보험을 계속 붙고 있는데 걔네들은 보험회사에서 일을 안 해. 맞아. 딴 데 갔죠. 더 좋은 데로. 딴 데 갔거나 아예 보험 자체를 그만뒀거나 그럼 나만 혼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보험 들려 그러면은 다 그래요. 아니 왜 쓸데없이 이런 거 드셨어요? 벌써 몇 년을 부었는데. 그러면 아깝게도 그거 다 해지하고. 왜냐면은 그 나한테 필요 없는 조건들이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친구들도 잘 모르니까 처음 들어가면 교육 받아도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일 마진이 남는 거를 우선적으로 팔라고 시켰겠죠 아마. 자, 그렇게 가입된 것도 많고 하여튼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나하나 조건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대신해 주는 데가 바로 이 보험 장터입니다, 여러분. 자, 상담만 받으셔도 여러분들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보험 장터 1544-5788 1544-5788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인터넷으로는 www.한글로 보험장터.com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패 스리랑 부부 지씨 아줌마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지씨마트를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기존 가격에서 50% 할인하고 추가로 2+1까지 행사합니다. 혼자리아 먹태구이는 양념이 되어 있는 먹태구이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술안주 및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먹거리고요. 맵찌질이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매콤함에 먹태의 담백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고요. 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어 기존의 먹태와 달리 밀봉 보관도 가능합니다.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해서 사무실 캠핑 및 야외 나들이 간식으로도 제격이 있죠. 특히 M장기획 시청할 때 옆에 두고 맥주 한 캔에 먹태 한 봉이면 이게 바로 소확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매는 네이버에 지씨마트로 검색하시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배송 메시지 M장기획 작성하시면 2봉 구매 시 1봉을 20봉 구매 시 10봉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 중입니다. 자, 맥주 한 캔 집에서 퇴근하고 네. 먹는 게 낙인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루의 마무리죠. 네. 자, 그때 뭐 안주를 따로 안 먹긴 그렇고 뭔가 먹고 싶은데 헤비한 건 싫고 요럴 때 요 이제 혼자리아 먹태구이를 꺼내서 몇 개만 드시고 다시 밀봉해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네. 자,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전 실제로 맵찔이거든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이거 약간 매운데 달아서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게다가 열량도 높지 않아서 뭐 살찔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혼자리아 먹태구이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씨마트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혼자리아 먹태구이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선생님. 오늘은 관동 대학살입니다. 아, 제가 이 주제를 너무 손쉽게 받은 이유는 글을 쓰셨잖아요. 그 글은 뭐 제가 쓰고 있는 책에 이제 들어간 내용인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네.
너무나도 제가 사장님과 마음이 잘 맞는구나. 야, 왜냐면 아까 트림 냄새 선을 맡을 넘네. 때 선을 넘네. 최근에 다른 역사쌤이랑 커피 마시고 오셨어요? 김정원. 아니. 김재원. 아닙니다. 어떤 왜냐면 부분이 통하셨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엊그제 네. 사실 한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 세미나 주제가 네. 관동대학살이었어요. 네, 관동대학살이었고 제가 사실 관동대학살 관련해서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 관동대학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추념. 하면 안 되죠. 추념. 하여튼 그걸 이제 근데 기념 자체가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네. 뜻이니까요. 기억하기 위한 기억과 평화라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제가 거기 네. 조합원이기도 하고 네. 같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만든 그 추모관을 답사를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제가 네.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관동대학살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 뵙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월요일 날 방송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잘 하고 와라라고 하면서 네.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해가지고 네.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또 이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올해가 100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올해가 대학살 있고 관동대학살 나서. 네. 100년 되는 날이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국가에서는 별 관심 없어요. 네. 국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학계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걸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연구자 및 이제 사회 활동가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천안에 그 아우네 장터에 네. 가면 이걸 추모하는 네. 역사관을 저희가 건립을 했습니다. 네. 거기 뭐 조금이라도 오늘 방송 듣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한 번씩 예약해서. 네. 9월 1일 날이 되면 이제 100주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쪽 그에 맞게끔 이렇게 착착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학자분들이 이렇게 또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주제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초기에 강덕상 선생님이라고 이제 제일 교포세요. 제일 네. 교포 일본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 이걸 논문을 쓰고 책도 내시면서 한국 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네. 하고 있는 주제고 그 이유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잔인한 조선인을 상대로 한 굉장히 잔인한 학살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집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네. 이재훈 씨가 찍었던 영화 있잖아요. 박열이죠. 박열. 그것 네. 때문에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알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네. 외조부가 이제 그쪽에 징용이었는데 네. 그냥 얘기는 들었어요. 음. 근데 기록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잔인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역사는 어느 해도 없는 거예요. 네. 3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대 때도 이게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규모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못했던 시대였었죠.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야기도 하고 고려시대도 하고 세계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회수만 봤을 때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분들의 이야기나 뭐 독립운동사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하면 조회수가 조금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이해는 돼. 가슴이 아프신 거야. 그렇죠. 아픈 역사인 거야. 그래서 이걸 듣는 게 마음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배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 게 결국 그게 연결돼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거든요. 제대로 된 청산되지 못한 역사인데 일본을 우리의 파트너라고 명명한다. 우리 스스로 먼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오늘 이 주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 좀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듣겠습니다. 네. 일단 좀 시계추를 잠깐 돌려서 네. 1945년 8월 15일로 일단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복. 강복이죠. 그때 일본에 있는 조선인 이주를 해간 뭐 네. 강제 이주, 강제징용이건 네. 아니면 그 전에 갔건 했었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계셨는데요. 그때 조선의 인구가 2천만 좀 안 됐죠. 조금 넘었을 겁니다. 거의 제1 조선인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렇죠. 제일 조선인 이때는 제일 조선이라고 불렸죠. 제일 조선인 분들이 200만 명이었는데 요때 한국 전쟁 때까지 해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남북 통틀어서 돌아오신 분들이 한 14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 정도가 남아 계셨던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일단 당시에 재산을 못 갖고 가겠어요. 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만을 남겨두고 네. 못 가져가게 했었거든요. 국가에 귀속시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못 가져가게 했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 정착하셨던 분들, 네. 1910년대 혹은 그 전에 정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산 세월이 3-40년이 된 거예요. 네.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가라? 그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일본이 끊임없이 주입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네는 일본인이야라는 것도 조금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일본인으로 물론 그 안에 차별이 엄청났지만 뒤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140만 명이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건 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단순히 고향이라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도 생존 투쟁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단순히 그래 이제 해방됐으니까 우리 조국으로 가자라기보다는 네. 살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이제 좋거든요. 조선인으로서 일본 땅에 살아가는 게 녹록치만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좀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단순히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네가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삶과 죽음의 하는. 문제였다. 네. 삶과 죽음의 문제였었던 적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삶과 죽음을 경험했었던 게 큰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했었던 게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는 기억이거든요. 네. 그 기억들을 1923년에 벌어졌었던 일이니까 이게 뭐 해방 때까지 해도 한 20년이지만 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위협을 느끼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지만 해방 이후에 수많은 숫자가 다시 조선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관동 대학살이라는 건데요. 근데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네. 200만 명이나 그럼에도 가야 했는지 죽을 것 같은데 네. 죽을 것 같은데도 간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 이유는 조선에서도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어렵고. 일단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토지조사 사업부터 이제 상미증식 네. 뭐 이런 수탈적인 네. 정책들이 벌어지는데요. 농촌이 완전히 피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뭐 이때 당시에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선인들의 대다수는 농업 종사자셨거든요. 네. 특히 소작농들이 많으셨고 네. 이제 그분들은 이런 좀 이제 농촌 수탈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이주를 많이 해 가시는 거거든요. 뭐 간도가 됐든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그럼 일본에 가면 먹고 살 거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텐데 일본은 뭐가 있겠지라고 하는 아, 쭉. 뭔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산업화가 됐고요.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농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으로 가면 저임금 노동자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땅노동 같이. 왜냐면 그거로 뭐 일용직이지만 네. 그거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당연히 열악하죠. 일단 일본인에 비해서 노동 그 단가가 절반 네. 수준이고요. 강도는 세죠. 강도는 당연히 세고요. 네. 거기에 조선에서 일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가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일본에 와가지고 번 돈을 조선에 또 붙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밥만 먹을 수 있고 그냥 정말 그 강가나 네. 하천에 그냥 네. 오두막 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일부는 조선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하고 네. 거기에서 진짜 밥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럼에도 네. 거기에서 사는 게 조선에서 망한 농촌에서 사는 것보다 나은 현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합니다. 네. 제 외조부 얘기가 했는데 꽤 많이 좀 그쪽으로 유인을 했대요. 일본으로. 그래도 좀 일자리가 있다. 네. 광고도 하면서 많이 때로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어. 입도 선매 형태 데려가서 네. 실제로는 노동자가 쓴 거죠. 그걸 계속 반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1910년 정도 이제 강제 병합이 네. 갓 이루어졌을 때 한 2,500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192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강동대학 살 거의 직전까지 가면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지금의 저희가 네. 이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편견이 생겨요. 네. 그런 노동자에 대한 일본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편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아무런 뭐 사전 정보 없는 네. 조선인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없는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렇게 사는 조선인들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각인이 될 것 같냐는 거죠. 네. 더러운 사람들. 아. 조선인은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에 살 수밖에 없는데도 네. 뭐 일본인들이 알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조선인이 어떤 존재인지가 사실 이미지를 결정해 버리잖아요. 네. 와서 가장 하층 노동을 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조선족이나 생각하는 건 비슷한 네.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머리에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지는 건 일본에 있는 뭐 엘리트층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쏟아내는 네. 또 한편에서의 나쁜 이미지들이 더 씌워집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인은 나태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아. 라고 하는 이미지가 덧붙여져요. 근데 이 이미지는 어디서 오냐면 19세기 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에 옵니다. 네. 강제 병합하는 그 과정 네. 중에 그 과정 중에 온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바라볼 때는 자기네들은 문명국이에요. 네. 문명국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된 무엇인가를 바라본 상태에서 조선에 온 거죠. 그 상황에서 바라본 조선인들의 이미지가 딱 그런 거예요. 개화할 생각도 없고 근대에 대한 것도 무지하고 이 더럽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죠. 그 이미지가 그대로 조선에 한 번이라도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갔었던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또 네. 퍼져나가는 거죠. 언론에 의해서도 네, 또 퍼져나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본인들에게 조선이라는 이미지, 그런 조선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되는데 그 이미지를 일본 정부에서 끊임없이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제 병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인을 설득할 필요도 있지만 일본인을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병합합니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얘네는
더럽고 야만적이고 문명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 국가인 우리가 얘네들을 보살펴줘야 돼라고 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10년 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언론이뿐만 아니라 뭐 책, 각종 서적들 뭐 이런 다음에 네. 서로 이야기하는 데에서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멸시의 대상이고 비문명화한 나태하고 불결함 이거 실제로 다 했단 말이에요. 네. 나태하고 불결하며 비굴하고 야만적인 데다가 신의가 없고 거짓말을 잘하는 애들.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킨 상태에서 네. 하층 노동자로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거를 네. 직접 봐요. 더 견고하게 됐겠네요. 네. 그러면 일본인들에게 지금 동경에서 살아가는 하층 조선인 노동자가 어떻게 보여질 거냐. 네. 그냥 노숙하고 옷도 더럽게 입고 그런 이미지죠. 무리를 짓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조선어입니다. 네. 일본인들 입장에서 그런 이미지가 일단 있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일본말을 못 하죠. 네. 하층 노동자들 일본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조선인들은 또 조선인들끼리 뭉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근데 일본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로 수군대는 거예요. 수군대는 게 아닌데 얘기만 하고 있어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알아듣질 못할 말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근데 기존의 이미지는 이 사람들은 뭔가 음흉하고 어. 나태하고 음모를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근데 또 음모를 꾸미고 나태하고 거기에다가 폭력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붙게 되는 게 네. 3.1운동입니다. 어. 이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바라본 3.1운동이에요. 네.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어. 니네를 10년간이나 돌봐줬는데 갑자기 짱돌을 들고 일본 군인들과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의 반기를 들어? 쟤네 진짜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머리에 또 박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저들이 꿍시렁거리는 거. 어. 꿍시렁거리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조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겁니다. 네. 일본인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뭐지? 저 여기 와가지고 저 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쟤네들은 뭐지? 라고 하는 게 3.1운동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잠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한 조선인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관동대학살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하는 건데요. 네. 불령선인이라는 말입니다. 불령선인. 네. 뭔가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네.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말 잘 듣는 조선인과 네. 그렇지 못한 불령 선인이라는 게 조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불령한 선인이라는 뜻, 조선인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잘 안 듣는 조선인. 네. 양민과 불령 선인을 구분하는 순간 그 불령 선인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기준도 모호하고. 기준도 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양분해 버리는 순간 어떤 조선인도 다 불령 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짓을 해? 말을 자기네들끼리 조선어만 써도 불령 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말을 안 완벽하게 들으면 불령선이죠. 갖추어진 거죠. 이 상황에서 1923년 9월에 간동 대지진이라는 이 간동 대지진이란 9월 1일입니다. 네. 간동 대지진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관동 지방 1923년 9월 1일 일본의 관동 지방 전체에 네. 8분 동안 8분 동안 지진이 8분 동안 왔으면 이거 미친 거 8분 동안 계속 흔들린 거예요. 요번 튀르키예도 한 네. 5분인가? 그 정도 네. 거의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도도 세. 진도 7 이상. 비슷하죠. 예. 진도 7 이상. 지금 몇 도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죠. 계측할 수 네네. 있는 그 과학 기술도 없었을 테니까 더 셌을 수 있죠. 네. 2004년에 어떤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한번 측정을 해봤대요. 네.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해가지고 한 개 한 7도 정도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총 사망자가 10만 5천 명 이상입니다. 10만 5천 명 이상이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일단 이때 당시에 지진으로 죽은 사람도 많지만 네. 더 많이 죽은 건 화재입니다. 아. 왜냐면 이때는 목조건축 네. 불이 잘 붙죠. 근데 그래서 이때가 또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밥 짓는 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짓는 시간에 지진이 나다 보니까 화재가 와.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네. 퍼지게 되고요. 또 9월이면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니까 엄청 건조했을 거 아니에요. 바람도 불고. 어. 화염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어. 표현을 하거든요. 화염 폭풍. 네. 그러니까 폭풍처럼 그냥 아예 그냥 지금의 동경은요. 지금의 도쿄는요. 1923년 이후의 동경입니다. 네. 그 이전의 동경의 모습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때 다 무너졌으니까. 아. 이때 아예 도시 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세팅을 새롭게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냥 폭삭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이 건축할 때 내진 설계를 그렇죠. 이 이후에 또 신경 써서 하는 문화가 좀 생겼다고 하죠. 원래 나무 온도가 1,300 이상 올라갑니다. 어. 나무는. 타면. 네. 나무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화염을 쌓으면 진짜 불바다가 됩니다. 어. 나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화재가 한번 그렇게 난 다음에는 뭐 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처럼 쓰나미가 네. 한번 싹 어. 해서 갔다 와서 아마도 피해액을 추산을 해보면 네. 10억 달러 아. 정도.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150억 달러 정도.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동경부터 해가지고 관동 지역 전체가 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가 터집니다. 음. 상수도. 네. 그럼 이제 물을 어디서 길러야 되냐면 우물에서 길러야 돼요. 우물에서 길러야 되는 게 되는데 그때 퍼지는 유언비어가 이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탔다라고 하는 네.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져나기 그 위험을 퍼뜨린 주체는 따로 없었나요? 뭐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 네. 유언비어가 어디서 퍼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특정하기는 네. 특정하긴 힘든데 이렇게 일본 사회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딱 터졌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조선인과 네. 비조선인을 갈라놔야 됐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때 당시에 내무 대신이 네.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경시총감이 아카이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즈노 렌타로는 3.1운동 직후에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을 역임했었던 사람이고요. 아. 이 아카이케는 당시 경시총감이었던 이 사람은 똑같은 시기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했었던 사람입니다. 아. 우리나라 경찰청장이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1운동을 정리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와 있는 조선인이 빠르게 무엇인가 좀 불안한 요소인 것처럼 머릿속에 각인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빠르게 하죠. 그리고 빠르게 일단 계엄령이 떨어지고요. 네. 계엄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엄령이 떨어지게 되고 이 계엄령이 떨어지니까 군이 동원되잖아요. 군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계엄령이 딱 떨어진 다음에 각 뭐 관공서에 네. 전보가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선인에 대한 전보들이 계속적으로 쳐져요. 분리해라. 지금 조선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네.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딱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받아든 사람들 입장에서 조선인이 뭐 있나? 네. 왜 자꾸 조선인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는 그렇지. 그럼 뭔가 조선인이 뭔가를 하고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런 추측성 보도까지. 추측성 보도들이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보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의도된 해석의 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조선인들이 3.1운동 때 했던 모습을 다 봤던 사람들로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일본 사람들 내에 쌓여 있는 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가 정권을 향하기 전에 뭔가 어디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몰아낼 필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를 전이시키는 거. 공포를 이전시키는 방식이죠. 정부를 탓하기 전에 그렇죠. 이거를 다 조선인들 탓으로 돌려버리면 특히 그 관리- 미즈노 렌타라고 하는 이 인물 그 영화 박열 네네. 보면 김원효 닮은 맞아 사람이죠. 그분이 연기를 했었던 네. 게 이제 미즈노 렌타라는 역할인데 그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그 이 사람. 새끼가 어. 이 인간이
흔히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네. 같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이토 총독이랑 함께. 네. 그때 첫 회의 조선에 와가지고 했었던 첫 회의에서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말이거든요. 요새 불령선인이 단총으로 면사무소로 습격한다거나 폭탄을 투여했다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일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병력과 경찰력은 충분히 다하면 되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불령자들을 척척 죽여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일시적 수당 방편으로는 안 됩니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아일랜드가 되지 않도록 걱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조직적으로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말 듣지 않는 조선인들을 빠르게 일시적인 방편으로가 아니라 네. 일거에 해소를 해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폭탄 투하 이러는 거 없었잖아요. 있었죠. 있어서 3.1운동 때 네. 실제로 아, 이런 그걸 일을 하는 가지고 거죠. 네. 얘기한 거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말을 듣지 않는 불령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령선인인 네. 거거든요. 뭔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다 불령선인인 거예요. 요게 이제 아일랜드 독립 네. 에 대한 같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일랜드 독립을 사실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 렌타로가 그걸 생각한 거지. 이걸 놓치면은 영국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제적인 공격 개념이지.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계엄령 떨어지고 착한 조선인, 네. 일본인, 착한 조선인, 나쁜 조선인. 불령선인 이렇게 어. 분할적으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군이 출동을 합니다. 이게 어떤데 보면 네. 그 새끼 누구죠? 이름 그 만화 웹툰 네. 쓰는 새끼. 윤서인. 아, 예. 그 새끼가 이거 맞아요.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아무튼 그 인간이 요거 갖고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네. 예전에 한번 뭐였냐면 있었죠. 예. 관동대학살은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가에 의한 학살이 아니라 네. 자경단 일부 나쁜 움직인. 일본인들이 한 일탈적인 행위이지. 네. 그거는 뭐 그게 왜 일본 국가의 책임이냐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관동대학살은 군과 경찰이 계엄령 하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한 학살입니다. 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엄령이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유언비어가 퍼져 있어요. 시작과 동시에 유언비어는 퍼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선인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속에서 계엄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유언비어가 어떻게 되냐면 계엄령 이꼴 유언비어는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유언비어가 사실이니까 계엄령까지 선포됐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겁봐. 어. 이럴 줄 알았어가 된 겁니다. 네. 왜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인들 속에 있는 조선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더럽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근데 3.1운동인가 뭔가 해가지고 폭력적인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궁시렁거리고 이래가지고 항상 불안했는데 네. 우물에 독 탔대. 어. 겉봐 군대 와가지고 우리 지켜주잖아. 이러는 순간 모든 안 좋은 이미지가 그들 나름대로 논리화가 되는 논리화가 돼버리는 거죠. 해도 돼, 죽여도 돼. 왜? 군이 죽이잖아. 그럼 우리도 죽여도 되지. 왜? 쟤네는 불령선이니까. 근데 당시에 일본이 자칭 문명국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학살을 하는 게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행동이죠. 문명국으로서 문명 국민으로서 비문명국의 더럽고 이상한 아이들을 우리가 대신 지켜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경단은. 왜냐하면 죽여도 되는 애들이니까. 네.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이 동경 대지진으로 관동 대지진으로 인해서 쌓여 있는 스트레스의 해소용으로도 이용됐겠지. 일종의 조직화가 된 거죠. 거기에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 조선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노동을 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력 안에서는 네. 일본인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이에요. 그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인 노동자들이 염가에 들어오게 되면
조선인 하층 노동자와는 경쟁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의 구조인 거죠. 거기에 일본이 계엄령을 때리면서 하는 과정에 하나 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 노동자들이 크로스되는 거를 이제 경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크로스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계급적으로 계급적으로 맞물리잖아요. 일본인 사회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걸로 네. 만나면서 노동자 계급 무릎 형성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인터내셔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되는데 일본의 지식인 계급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계급적인 바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조선인 하층 노동 계급과 붙었을 때 이 폭발성을 일본 군부나 일본 황실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열입니다. 네. 박열은 아나키스트였고 사회주의자로서 아나키스트였고 네. 그때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노동 계급성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했었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네. 연대했었던 거예요. 가장 그래서 위험하게 생겼죠. 아내가 후미코도 아나키스트죠. 그렇죠. 지식인들은 도구가 필요했는데 네. 조선인 노동 계급이 그 도구가 된다는 것이 걔네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관동대학살이라고 하는 관동 대지진이 딱 터졌을 때 이거를 갈라치게 하는 거죠.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의 사회주의를 분리를 시키려는 조선인은 조선인이야. 쟤들은 죽여도 되는 애들. 이게 지금 우리도 사실 건설 현장에서 그 뭐 중국인 노동자들이 십장이 돼 갖고 네. 한국인들을 배치한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때도 그렇게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 이쪽에서 불을 댕긴 거죠. 조선인 노동자들은 죽여도 되는 거야. 왜? 일본인 노동자를 보호해야지라는 논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지게 되는 게 소문 이미 유언비어가 퍼지고 학살이 시작된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네. 군과 경찰에서 치안 유지라는 네. 명목으로 착한 조선인 그들의 입장에서 네. 양민들을 보호 검속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 시책을 내요. 네. 이게 불을 더 땡기는 거죠. 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면 조선. 네. 그런 그 인간도 아닌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보호 검속해야 된다라고 해서 데려갔었던 조선인 분들도 학살을 당하는데 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조선인들은 아. 이제 국가가 허락한 조선인입니다. 네. 어떤 조선인이냐? 죽여도 되는 조선. 풀령선인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이 조선인 내부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면서 이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이 모호한 존재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너무 잔인한 것들은 빼고 네. 당시에 여러 증언들이 있어요. 네. 여러 증언들이 있고 사실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없죠. 하지도 않았죠. 네, 당연히 기록은 없고 말소된 것도 많고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그 증언과 기록들을 찾고 있거든요. 네. 일본인들이 쓴 일기 같은 것들. 네, 그런 그 당시- 것도 있고 당시에 이제 실제로 그걸 어린 시절에 그렇죠. 보셨던 예. 분들이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증언을 한국인 했어요. 연구자분들이나 이제 활동가분들이 시체 수습을 하러 가셨어요. 시체라기보다는 이제 유해를 수습하러 갈 때 이제 그런 증언들을 많이 모으기도 했는데 요 당시에 기병연대 병사였던 어떤 사람이 네. 이제 남긴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던 나라신호 기병연대가 출동한 건 9월 2일 시간은 종어 조금 전이었을까? 어쨌든 몹시 급했다. 장교는 자기 집에서 가져온 진짜 칼로 지휘 호령을 했기 때문에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질풍처럼 병영을 뒤로하고 치바거리를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갔다. 연대는 행동 개시로 먼저 열차 검색이라는 것을 했다. 장교는 칼을 뽑아 들고 열차의 안팎을 조사하며 돌아다녔다. 어느 열차나 초만원이어서 기관차에 쌓여있는 석탄위까지 파리처럼 떼지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섞여있던 조선인은 모두 끌어내렸다. 그리고 바로 칼날과 총걸 아래 차례차례 거꾸러졌다. 일본인 피난민 가운데서 구름처럼 퍼져나오는 만세와 환호소리. 원수 조선인은 모두 죽여라 하는 소리. 우리 연대는 이것을 피해 잔치의 시작으로 하여
그날 저녁부터 밤중까지 본격적인 조선인 사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그냥 당시에 일본인 분의 회상입니다. 고노다이의 기병대가 계속해서 피난민 대열을 제치고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놈들을 군대가 때려 죽이고 있다네. 폭풍을 일으키려 한 패거리야. 뻔뻔스러운 놈들, 개새끼들. 우와. 지금까지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걷고 있던 피난민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기세 좋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만 이끌리듯 달렸습니다. 그리고 100m 가까이 달렸을 때 군중의 머리 너머 왼쪽 노은 가운데서 무섭도록 잔혹한 참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조잡한 무늬 있는 호옷을 입은 사람, 불에 그을린 청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 7명이 뒤로 손이 묶인 채 게다가 염주 깨듯 엮인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조선 사람들이었는데 창백한 얼굴로 무언지 알 수 없는 말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조선어겠죠. 그러자 시부렁거리지 마 새끼야. 갑자기 한 사람의 군인이 총검에 개머리판을 크게 휘둘러 올리는가 싶더니 맨 끝에서 마구 몸부리치던 남자의 머리를 퍽 하고 내리쳤습니다. 군중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슬금슬금 시선을 돌렸을 때 두개골이 바스라져서 새빨간 피가 부근에 튀어 흩어지고 손발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하하하 꼴 좋다. 이 새끼들 모두 때려 죽여버려라. 좋아 이 개새끼들. 야 불령선인 놈들 되져버려. 10여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총검과 개머리판을 휘둘러댔습니다. 가슴을 찔려 흐릿하게 하늘을 쳐다보다가 숨이 끊어진 자, 거의 끊어질 정도로 팔이 잘린 채 흙밖에 머리를 쳐박고 버둥거리던 자, 넓적다리가 석류 버려지듯 갈라져 터질 듯한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던 자, 끊어지려는 숨을 진흙과 함께 들이마셨는지 가슴을 고통스럽게 헐떡이던 자 등등의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당시에 군인이었었던 본부 서기였었던 사람의 증언인데요. 구호할 목적으로 데려왔지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 끌어내리라고 하여 끌어왔죠. 저희 연대에서도 16명을 영창에 넣었는데 군 영창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냥 조선인을. 연대가 4개 있었으니까 수상한 자들은 모두 연대로 끌고 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30명 정도 있었을걸요? 그런데 우리 연대만이 아니고 다른 연대도 했어요. 저는 2번인가 베는 장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넌더리가 나서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사람 정도 갔을 거예요. 영창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한번 불려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지요. 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 군인들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자경단에 의한 거는 아예 남아있지도 않고 이거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형태의, 그러니까 총기도 사용하지 않은 조잡한 도구에 의한, 말하자면 뭐 쇠갈고리라든가 뭐 죽창이라든가 죽창을 주로 많이 썼고요. 주로 많이 써. 왜냐하면 그건 자경단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쓰는. 그러면 그게 같은 범죄자가 되거든요. 피해 취하게 되면은 그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을 하신 거는 그나마 공식적인 기록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겼지만 남기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하는데 좀 태어나서 오랜 시간 일본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일본인과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본인만 발음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그 말을 시켜서 그걸로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일본인인데 발음을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15엔 50전. 주고엔 고주센이라는 발음인데요. 네. 이건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이건 당시는 조선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교 문제가 안 돼요. 어. 그냥 식민지 일본 제국이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하위 기관과 짬짬이를 하면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냐면요. 중국인 사망자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당시 중국은 어쨌든 군벌들이 난립해 있지만 네. 나라가 있어요.
그럼 이건 외교 문제거든요. 당시에 중국인에 대한 학살도 심각했습니다. 네. 중국인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네. 학살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중국인 중에 굉장히 잘 사는 집 네. 자제분이 하나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거기 추모관 가서도 봤는데 이제 그분이 죽으면서 중국에서 이걸 외교 문제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거나 일본 옷을 입지 않은 네. 사람은 모조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네. 죽게 됐었던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죽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추산 자체가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해요. 네, 추산 근데 아마 지금 뭐 공식적이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숫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피해자 조사를 했을 때는 6천 명 정도를 좀 평균적으로 잡기는 해요. 네. 근데 뭐 더 많은 조선인이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은 10,000명이 넘는 조선인이 네.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게 9월 1일 지진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돼서 네. 9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눈에 보이면 그쵸. 조선인처럼 보이면 그냥 다 싹 다 죽인 거네 그냥. 그래서 가장 이제 잔인하게. 6천 명은 넘을 거다. 10,000명은 넘을 거다라고 한 게 그 숫자가 그렇게 될 수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숫자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일본의 자경단 조직,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것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어쨌든 불령선이 학살을 함으로써 공포와 관리를 통해 지배한다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공포를 일반 민중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일본의 그 사람들도 두렵지만은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벌인 거예요. 왜냐? 그럼 너도 죽을래?라고 하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시스템의 일종의 보여주기 판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학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 번 좀 말씀드렸었던 거기는 한데요.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네. 기관총으로 난사를 할 때 원래 뭐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누르는 거. 네. 자기가 스위치를 눌러도 죄책감을 덜 받아요. 네. 왜냐면 그때 나는 그냥 스위치를 눌렀을 뿐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훨씬 많은 숫자가 죽지만 네. 거기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죄책감은 덜어주는 행위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앞에서 칼로 찌르거나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거든요. 네. 이 선택을 하기까지는요. 웬만한 자기 멘탈 속에 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혐오 감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선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혐오도 그냥 보통의 혐오가 아니라 예, 극단의 혐오겠죠.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네. 동물이어야 해요. 그래야 죽이는 게 덜 괴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한 혐오 감정을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본 내에서 축적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 혐오 감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경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건 그간 조선인에 대한 멸시가 그만큼 굉장히 뚜렷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1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쌓여서 있었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조선으로 못 돌아가게 합니다. 일본에서 도항을 금지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여기 있었던 일이 알려지면 안 그렇죠. 되니까 도항을 금지시키고 조선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게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진을 복구해야 되는데 네. 싼 노동력이 인력이 조선이 없죠. 있어요. 발새끼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일본에 남아 있어야 했던 거죠. 도항을 막습니다. 두려움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아 계셨던 와. 조선인 분들은 죽는 거 아니면 네. 시키면 뭐든지 했겠네요. 네. 아니 그렇게 학살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조선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든 살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박충금 이야기를 네, 하면서 그렇죠. 이제 상해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충군처럼 개쓰레 같은 놈들도 있지만 네. 이 상회가 하는 지진에 대한 복구를 위한 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인으로서 네. 이제 상회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지진에 대한 이걸 시체 처리부터 조선인에 대한 시체 처리부터 지진 복구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일본에 살았었던 조선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해 활동에 참석 안 하셨을 것 같으세요? 살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네. 그러면 내가 불령선인이 아님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네. 근데 박충금이라는 개 쓰레 같은 놈이라는 거 다 알아요. 네. 근데 이 인간이 와서 야 조선인들 시체 처리되니까 와갖고 여기서 일 좀 해. 죽이진 않을 거야. 우리가 같이 하면 보호해줄게. 야 나랑 상해에 들어오면 죽이진 않아. 대신 여기 와서 일 좀 해. 안 했을 것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해에서 활동했었던 모든 분들을 비판하기도 힘든 겁니다. 네. 왜냐 이들은 살기 위한 생존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인 분들이 나는 끊임없이 불령선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진 복구를 하는 거에 힘쏟기 시작하죠. 그들 중에 나중에 귀국해서 그 소문이 사실은 조선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지진이 터지자마자 조선총독부는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걸 듣습니다. 네. 듣자마자 조선총독부 당시의 경무국장이었었던 이제 마루야마 수루키치라고 하는 사람은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조선에 알려졌다면 큰일 난다. 바로 전보를 몰수해 버립니다. 아 조선 내 퍼지지 않도록. 아,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버리죠. 정보 차단. 네. 음. 이때부터는 언론 통제입니다. 네. 아까 도항을 금지시켰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네. 없게끔 막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는 나긴 해야죠. 일단 그쪽에서 큰 지진이 났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그냥 대지진 네. 났다. 근데 일부 조선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네. 그 오보들을 계속적으로 오히려 유언부여를 안쪽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 거기서 뭔가가 일이 터졌는데 거기에 이상한 조선 애들이 뭔가 하는가 보다라고 정도만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통제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이것도 참 조금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이재민들 중에 네. 제일 조선인 분들 중에 9월 28일이 되면은 도항 금지시켰던 거를 허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귀향할 수 있는 분들은 엘리트 조선인이에요. 네. 유학생들이죠. 아. 이건 통계에도 나옵니다. 네.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 하층 노동자였던 조선인들이고요. 네. 조선인 유학생분들은 피해를 덜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네. 조선인에 대한 멸시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조선인들 중에 좀 배우고 학교 다니고 죽이러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경단이. 그랬을 때 막 너 발음 못하는데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동경대 학생인데요. 네. 라고 하면 안 죽였던 거예요. 발음은 유창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셨고 그분들이 이제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금씩 참상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조선인분들이.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상화 시인이라고 네. 빼앗긴들에도 보문론가. 이제 그분도 일본에 계셨다가 유학을 원래 가려다가 이제 있으셨는데 다시 조선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런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언론에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 네. 또 믿어주지도 보도는- 않았을 거고. 보도는 거의 되지 않았고요.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 이미 소문이 나요. 네. 언론 보도를 했지만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일본으로 왕창 가야만 하는 네. 상황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터지면서 조선이 아예 조선 경제가 또 작살이 한번 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식민지 조선에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결국은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래도 저기는 조금 더 이리 죽으니 저리 죽으나 똑같다 생각해서 조금 더 나을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갔구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다 상황이 들었으니까. 29년이에요. 네. 학 6천 명이 넘는 최소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죽은 지가 그러면 이제 한 5, 6년 된 거예요. 네. 얼마나 일본으로 가는 게 힘든 선택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숫자가 30년대 들어서면 30만 명 정도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강제징용이랑 이런 것들이 또 되면서 이제 아까 말했었던 2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네. 된 거고요. 그 가운데 언제나 나는 무엇인가 일이 터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던 200만 명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재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았지만 140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게 됐었던 거대한 사건이 바로 1923년에 네. 관동 대학살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자경단의 간부였던 사람들이 이게 경찰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걔들도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닫아야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경찰 간부가 되는 거죠. 이제 채용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자경단이 공식적인 조직으로 흡수되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일본에 내화되는 방향, 그런 부분들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을 했어라고 입을 쓱 닫는, 그 짓을 했던 자경단들이 입을 닫는, 그 짓을 했던 군인들이 입을 닫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있지도 않았고, 이 공식적인 피해자는 몇 명이에요? 일본이 인정하는 건 지금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했었다라고 했을 때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네. 233명, 200명. 네. 233명. 근데 그 이후에 네. 아마 그 해방 이후에 뭐 이런저런 네. 얘기가 나올 때 2명인가? 아. 군경에 의해서 학살된 건 아마 2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게재할 때 2명으로 축소하게끔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학살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승에 200명이 죽었고 공식적으로 군경에 의한 건 2명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경단 일부 그 윤서인이 그렇죠. 그 인간이 했었던 말처럼 이건 자경단이라고 하는 일부 이상한 일본인 일본 깡패들이 그냥 조직에서 그렇게 깡패들이 했다는 한 거다라고 그런 거죠. 하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이걸 이렇게 묻었잖아요. 지금의 일본 사람들도 이 학살에 대해서 모르나요?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적으로 입을 닫는 계기가 된 게 내화되는 게 되면서 아니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오히려 더 뭐 알 기회가 없겠죠. 중국 학살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중국인들을 죽인 거에 대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됐었고 그건 배상을 해야 되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학살하려다가 보니까 조선인으로 오해받아서 죽은 게 중국인들이었는데 정작 주 목적이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 조금 그거는 중국인들인지도 알고 죽인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국에 대한 혐오도 혐오도 있었으니까. 조선인에 대한 혐오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그들 입장에서 겸사겸사했겠지 뭐. 네. 사실은 45년, 50년대 이거를 규명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안 하고 계속 늘어지다가 사실은 이제 사라져버린 사건인 거죠. 이 지금 그 관동대 학살을 이제 조사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해방 이제 그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 이후죠. 패전 네. 이후에
이걸 이제 조사하는 조선인 한국인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추모비를 세운 애들이 네.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걸 이제 탁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딱 한 군데서 네. 일본인이 쓴 탁본이니까 스스로 인정한 거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는 그 비석이 하나 있어. 거기에 군경 자경단에 의한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 거기서는 인정을 했지만 일본 공식 정부가 공식적으로 뭔가 군경에 의한 집단적인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 없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더욱더 인정할 그렇죠. 이유는 없어지고 필요도 없어지겠죠. 아마 50년대 60년대 일본에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걸 찾아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그거죠. 그렇게 했죠. 그 증언들이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만들어진 그때 나온 걸 증언들이고요. 지금 또 사진도 알고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엊그제 토요일 날 저희 세미나 할 때 이제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살의 잔인성만을 너무 얘기하지 마라. 이런 구조적인 네. 얘기라든지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잔인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그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목이랑 팔다리가 잘린 시체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군중들 가운데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의 한국 사람들한테 이 참상을 알려주기에 임팩트가 있는 사진이라서 많이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좀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죠. 그리고 역사전월 그날이라는 그 프로그램 네. 저희 프로그램 아류작이죠. 네네. 그죠. 아 어떻게 네.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루었어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 김인덕 선생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그 프로그램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네. 잘 다룬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에서 한번 녹화가 중단이 됐어요. 네. 왜죠? 그 너무 아나운서 분이 그 뭐였죠? 얘기를 듣고 충격을 넘어서. 네, 네. 너무 충격. 그게 뭐였냐면 아까 제가 그 일부러 그 얘기는 안 꺼냈는데 그 죽창을 조선인 여성의 음부에 꽂아버립니다. 미친 새끼들 진짜. 그런 식의 학살이 이건 뭐 배 선생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만 낮아요. 그 말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기 어려운데 그 고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잔인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일부러 더 비인간적으로 네. 죽인 거. 그리고 일부러 더 가해자가 스스로 악마라고 생각할 때 탈인격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가 됐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원시적인 무기를 씁니다. 죽창을 이만큼 한 거를 세네 사람을 세워놓고 한 번에 찌릅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특히 여성이나 임산부가 그 피해자가 되는 이유도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뭐 배를 가른다든가 찌는 게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유가 그 자체를 함으로써 아까 말한 공범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자체를 본 사람들이 다시 이게 확산되게끔 하는 이유가 그건 여러 제노사이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제주 4.3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여순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 방식을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번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맞아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반복적으로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남한테 똑같이 시킵니다. 공범화시키기 위해서.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는 벌레를 죽인 네. 거야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이제 나중에 계속 자기 스스로도 세뇌하는 거. 세뇌하게 되고 그거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안쪽으로 뽑아들인 거예요. 그 자경단을 경찰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만들어 갖고 사회 전체가 입을 열 수가 없겠고 왜냐면 걔들이 그걸 했는데 화형식 합니다. 화형식. 화형식 불을 지르면 네. 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화형식. 그걸 보게 해요. 그게 이제 나타나. 그거를 또 그 상해 애들이 또 치우거나 그런 방식. 일본 그 하천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묘사 중에 하나인데 그 하천의 물 색깔이 찐득한 빨간색이 될 정도로 시체를 그냥 그리고 그 강에 시체 처리 버리는 작업도 거죠. 일부러 조선인들한테 시켰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죠. 시체가 될래, 시체 치우는 사람이 될래라고. 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잔인한 어려운 얘기였어요. 일입니다. 근데 이걸
이걸 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였어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맞아요. 그 애플 TV에 파친코 아,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이게 허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나마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반성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니 피해자인 우리가 더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이 역사적 사실 규명에 좀 더 애써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사과도 받기 전에 파트너라는 거를 그것도 3.1절 기념식에서 입에 올린다라는 게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인지 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좀 참담합니다. 지금의 현실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원 선생님 같은 또 우리 또 역사학자분들이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소리내어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00년이 되는 해예요. 100년이 되는 해라 이거 관련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네.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100년 동안 한국 정부 차원에서건 일본 정부 차원에서건 구체적인 이 사건, 이 대학살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무엇인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걸 지금에서라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 해결이라는 게 뭐 별거 네. 있겠습니까? 일본의 어떤 사과나 네.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인정 이후에 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어떤 왜 이런 혐오의 감정들이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 넘어서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적인 것 그 다음에 해야죠. 그렇죠. 네.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화해는 그 뒤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사실 더 비극입니다.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봐야 돼요. 네. 다만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저희가 이걸 피해자로 경험한 겁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근데 피해자로 경험했었던 걸 저희도 언제든지 가해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게 또 역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부분도 우리가 네. 반인류 범죄 반성할 건 또 반성해야 될 반성해야죠.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많은 학자분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알아내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끌어냈는데 그럼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서 그걸 뭉개니 그 학자분들의 자괴감도 사실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기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라는 걸 감정적으로 포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휴 이거 해봐야 신경도 안 써줘. 왜냐하면 지원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강제징용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다 끊기는데요. 뭐 연구 자금 같은 거 투자 안 해줍니다. 이런 거. 개인이 하는 거죠 그냥. 네. 아니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국가가 나서서 뭉개는데 지원금이 있겠습니까? 참 이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역사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이런 것들에 깨어 있으셔야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방송 많이 무거우셨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친구분들, 지인분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스피커가 돼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